SHR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설레고 기대되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SHRM 현장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SHRM은 약 26,000명의 HR 인원이 참가해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었는데요. 컨퍼런스 역시 약 370개 이상의 다양한 세션들과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제너럴 세션은 미국 투데이쇼 공동 진행자인 알 로커가 AI와 시빌리티를 주제로 이야기했고, 에미상을 받은 토크쇼 진행자 시리 shepherd가 유색인종 여성으로서의 여러 경험을 나눠주는 것으로 마지막 제너럴 세션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엑스포에서는 약 6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HR 솔루션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솔루션에 AI 기술이 활용됐고 직원들의 인정과 리워드에 대한 솔루션들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멘탈 헬스를 넘어 신체 건강까지 케어하는 다양한 솔루션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웰리스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AI와 웰리스는 컨커런트 세션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야외에 신설된 웰리스 스테이지에서 세션을 듣는 것도 참 신선했고요. 또 채용부터 직원 경험 개선 등 HR 전반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인사이트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SHRM은 폭풍과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HR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휴넷 박선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넷 인재경영실의 문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저와 함께 이번 셔에 참여한 저희 실 박선영 책임님이 좀 현장의 생생한 좀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많이 영상 잘 준비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현장의 느낌이 많이 전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2년, 23년에 이어서 올해 24년도에도 SHRM 24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HR을 고민하는 담당자로서 또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좀 현장에서 또 최대한 자료들 많이 전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지금부터 1시간 20분 정도 디브리핑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디브리핑 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용어를 좀 통일하고 싶은데요. SHRM이라고 저희 한국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현지에서는 셔미라고 이 컨퍼런스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저 또한 오늘은 셔미라고 명칭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셔24 올해 컨퍼런스는요. 시카고에서 열렸고 전년도보다 훨씬 더 세션도 많아지고 참가자 수도 1000명이 넘어서 26,000명의 글로벌한 전 세계 HR 담당자들이 모이는 정말 HR 멤버들의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컨텐츠 트랙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좀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웰리스, 멘탈 헬스라는 새로운 트랙이 올해부터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HR에서 이 멘탈, 정신건강 직원들의 그리고 웰리스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이 트랙으로서 알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나머지 트랙들은 동일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션을 구성하고 있었던 트랙은 리더십, 그리고 직원들의 경력개발 성장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트랙을 보더라도 리더십의 이슈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세션들을 소개드리기 전에 매일매일마다 오후 시간에 한 세션씩 제너럴 세션으로 우리 HR 멤버들한테 좀 강렬한 울림과 전반적인 메시지들을 전해주는 제너럴 세션이 있는데요. 이 제너럴 세션 시간에는 올해는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 것인지, 이 또 전반적인 불확실성 시대의 변화에 맞서서 HR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AI가 바꾸는 또 이 조직의 미래에서 HR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역경에 이 불확실성한 변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큰 메시지들을 제너럴 세션에서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이번 디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AI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세션을 가기 전
시험을 현장에 가기 전에도 사전학습 때도 이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다녀와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거나 분석하거나 번역을 할 때 이 AI의 도움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인 이번 시험 24의 트랙을, 타이틀들을 한번 저희가 챗GPT를 통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제가 돌려봤더니 이 전체 이 컨퍼런스의 키 메시지가 이렇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챗GPT 분석을 해보니 결과적으로 AI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또 웰니스, 그리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인력, 노동력의 변화,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 24에서 어떤 변화의 메시지, 키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팬데믹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이 4년이 지난 지금은요, 팬데믹 때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우리 조직과 HR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확실성한 이 내외부 환경, 경제 불확실성, 어떤 위기의 상황 속,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 기술과 인재의 격차가 심해지고 계속적으로 퇴직은 늘어나고, 어떤 이 직장 내에서 이런 변화의 어떤 폭풍 속에서 강력한 폭풍, 정말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러한 최악의 폭풍의 상황에서 우리 HR이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화두를 이 컨퍼런스에서 많이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폭풍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폭풍은 이 AI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큰 방향, 이 혼란과 이 폭풍의 상황에서 우리 HR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 5가지의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봤는데요. 이 3년 동안 이 시험의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사실 느낀 거는 우리 HR의 본질,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은 사실 늘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또 이들이 잘 리텐션 시키고, 또 이들이 정말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몰입을 시켜서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리고 직원의 경험을 잘 만들어주는 이런 본질적인 역할은 사실 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다만 매년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될 과제, 또 중요한 이슈들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디브리핑 내용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또 우리 조직에는 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이슈들이 또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5가지 핵심 인사이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이트는요, 이 AI로 촉발된 일의 미래, Future of Work, 이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하시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이 키 메시지가 가장 중심으로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시험을 갔을 때는 이제 GPT가 나오고는 전이었던가요? 어쨌든 AI가 오고 있어. AI라는 건 이런 거야. AI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번 시험에서의 AI의 화두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AI가 이미 우리 깊숙이 조직 안에, 개인들 안에 침투해 왔고, 이제 이거를 인식하는 건 너무 일반화됐고, 이제는 이 AI를 통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AI를 많이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사무직의 채용은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시각적으로도 딱 줄어들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물론 반대로 AI 관련한 직무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AI를 지금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활용하면서 실제로 최적의 인력의 운영들을 하고 있고, 직원 수가 만약에 지금의 요즘 같은 상황에서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조직이 다시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 조직은 얼마나 AI를 잘 활용해서 최적의 인력, 소수 정예, 인재 밀도를 높여서 조직의 효율화를 잘 적정 인력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HR이 가장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CEO들이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위기의 시대에 아마 HR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의 부분은 아마 생산성, 그리고 조직의 인력을 얼마나 효율화시킬 거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아마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조직,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조직이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고 우리 조직에 최적화해서 우리 조직을 소수정예, 최정예 조직으로 인력의 적정성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 또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AI를 이제 조직에 적극 활용하면서 진짜 최강의 생산성 조직을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고, HR 멤버라면 이제는 기술에 대한 스킬, 역량도 HR 담당자라고 해서 모르면 안 되고요. HR도 현업에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의견, 조직 내에서 IT 리터러시를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량으로 갖춰줘야 되고,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이 이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의 기술적인 부분, AI에 대한 역량을 높여주는 부분, 또 AI를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HR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리드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6개월 만에 지난 6개월 전 대비했을 때 더블업 이상 AI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거의 75% 이상의 구성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AI를 통해서 업무 시간도 단축되고, 또 내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일에 더 시간을 쓸 수 있고, 더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AI를 잘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게, 비숙련 직원들이 AI를 사용할 때 성과가 더 많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사적인 관점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전략과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HR 조직 역시 굉장히 운영성의 업무도 많고, 이런 저희가 전략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또 시간적으로는 리소스는 또 이런 일상적인 운영 지원 업무가 굉장히 또 많으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HR에서도 AI를 더 많이 활용해서 HR의 업무의 행정적이고 운영적인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대신에 HR에 정말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되고, AI가 없었을 때 하지 못했던, HR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영역의 업무들을 이제 AI를 잘만 활용하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질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R에서 특히 AI를 잘 활용하는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채용이 압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성과 개발, 그리고 피플 애널리틱스 또는 이제 성과 관리 영역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의미 있는 지표들을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휴먼 인텔리전스와 만나면 진짜 생산성, ROI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세하게 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비용 절감,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효과성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AI를 더 적극 활용해야 된다, HR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AI를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지라는 여러 사례들이 나왔지만, 그게 기억에 남았던 거는요, 아까 HR의 전략적인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이제 AI가 해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순 작업 말고도. 예를 들면 사례 중에 하나가, 채용에서 지금 이미 JD를 AI가 대신 쓴다거나 또 후보자 서류를 검토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AI가 오니까 이제 스킬 기반에서 정말 평소에 고려하지 않았고 찾을 수 없었던, 매칭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직무를 연결시켜서 후보자를 찾아내고 또 적합한 인재로서 매칭시켜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AI를 활용해서 어널리틱스 영역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팀장이 팀원들한테 어떤 터칭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전략적으로 리더들한테 제공해주는, 이게 이런 걸 원원원을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적시성 있게 전략적으로 AI가 풀어주는 부분들이 HR에서 그동안에 좀 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AI를 활용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런 AI 이슈와 더불어서 또 일의 미래, 변화 중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에코시스템, 인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늘 저희 HR의 미래적인 과제였던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더 빠르게 이제 앞당겨지고 조직에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 이런 계약직을 인재를 확보하는 관점을 넘어서 유연하게 아까 조직의 인력을 효율화시키고 아까 AI를 통해서도 최적화의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의 조직 구조를 만들려면 단순히 고정된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좀 더 유연한 인력들을 다양하게 생태계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을 조직에서 만들어 놓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그냥 단순히 구성만 해놓는 게 아니라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선제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조직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고 같이 상호작용하고 업무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준비를 HR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전체 인력의 36%는 이미 프리랜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AI도 우리의 어떤 인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기워커라던가 또 외부의 커뮤니티, 생태계 그리고 다양한 프리랜서 이런 여러 유형의 인력 구성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더 근무는 유연해지고 있고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에서 많이 오피스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회사마다 다양한 유형 근무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제 이슈도 굉장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근무 형태가 유연화되고 있지만 더 과감한 실험 4일 근무제까지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 대기업의 30%가 4일제 또는 금요일을 4.5일만 근무하는 이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유연해지는 조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몰입도 있게 일하고 생산성을 높여가야 되는지 기존과 근무 시간은 줄지만 어떻게 이런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가 저희에게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강조됐던 부분이 멀티 제너레이션.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직장 내에 근무하기 때문에 세대에 대한 이런 갈등, 차이, 오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아질 거고 HR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인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6세대를 넘어서 앞으로는 세대 10세대까지도 이제 어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하는 세대가 다양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세대도 이렇게 다양한데 또 개인마다의 가치관, 취향 이런 것도 다르다고 하면 정말로 개개인마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업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멀티 제너레이션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계속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세대별로 특성을 어떻게 조직 내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건지 또한 HR 제도 또한 이런 멀티 제너레이션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제도들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요. 또 이들을 각각 어떻게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의 어떤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 정말 가치와 취향도 다른 이런 인원들이 함께 팀으로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거를 또 리더들이 잘 관리하고 리드해 준다면 이게 세대 차이가 오히려 조직에는 시너지와 좋은 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아까 앞선 책에서도 BMW에서는 한 팀의 다양한 세대를 일부러 구성했더니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조직의 시너지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더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상 공정성의 이슈인데요. 물론 보상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의 이슈는 점점 우리 세대들이 바뀌면서 중요한 하도로 대두되고 있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법안들도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이슈가 점점 더 HR에게는 리스크이자 좀 고민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상황과 저희의 상황은 좀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보상에 대한 공정성 이슈가 점점 많이 메시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쉽지는 않죠. 각각의 개인에 맞춤화된 보상을 물론 원칙이나 이런 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소통하는 거 가능하지만 또 개개인의 연봉을 다 오픈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 보상의 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은 커뮤니케이션인 겁니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보상의 어떤 원칙, 방향, 그리고 올해 어떤 보상의 재원의 어떤 이슈, 이런 기준들을, 이런 기준은 투명하게 공유하지만 개인의 것까지는 오픈할 수 없지만 또 개인에게는 내 개인의 총 보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은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근데 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팀 라인 매니저한테 연봉을 공유하지 않는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임원들에게까지는 공유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개인에게 임원이나 HR이 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미국과 한국은 다를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현업 매니저가 보상까지, 평가 보상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또 우리 또한 앞으로 평가, 보상 이런 권한들을 어느 정도까지 현업의 매니저에게 내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 보상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관점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AI를 잘 활용하면 보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잘 찾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이 보상은 사실 내부의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죠. 특히 외부 시장과 경쟁해야 되는 탑 탤런트들의 보상의 수준은 내부 기준을 뛰어넘어서 시장 가치와 시장의 어떤 수준과 비교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지만 AI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개인에 맞춤화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보상의 데이터들을 적절히 내부의 데이터함과 잘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상 설계 전략에서도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혹은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일의 미래에서의 중심은 AI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키 이슈는 조직 몰입, 직업 몰입과 경험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고요. 점점 더 이 부분은 매년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올해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는, 저희가 그동안 직원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올해는 직업 몰입이라는 이슈들, 키워드들을 더 많이 얘기한 것으로 저는 느껴졌고, 실제 세션들에서도 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경험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몰입의 포인트 관점을 더 많이 중요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바라보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몰입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몰입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하게 떨어져서 거의 11년 만에 최저치를 미국에서는 몰입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또 팀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리더들 또한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으로 몰입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입도는 직원들의 어떤 몰입을 넘어서 조직의 성과, 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퇴사율,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효과,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 몰입과 경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HR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몰입에서는 근데 좀 직원 경험과 몰입의 동기를 보면 결국 직원의 경험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금은 다른 특성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직원 경험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잘 해결해 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몰입의 요인에서는 굉장히 좀 근원적인 사람 중심의 어떤
어떤 소통, 지원 이런 정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좀 조직의 몰입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떤 고민들을 저희가 또 올해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중함입니다. 올해 셔 컨퍼런스 장에는요, 이 시빌리티라는 단어,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듣지 못한 영어 단어여가지고 막 사전도 찾기도 했는데요. 이 정중함, 회사 안에서 정중한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입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실제로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직장 내 괴롭힘 이슈이지만 이거랑 좀 다른 포커스인 것 같아요. 진짜 일상의 현장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무례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리더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동료, 팀원, 어떤 회사의 동료들에게서도 이런 무례함을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점 더 우리 세대들은, 미래의 세대들은 이러한 무례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조직 몰입, 직원 몰입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게 조직 안에서 이러한 무례함의 이슈들을 좀 적극적으로 HR이나 조직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말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 셔에서는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결국은 직장 내에 무례하지 않고 정중함을 만들어가는 이거에서 핵심은 포용적인 문화와 포용의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트랙에서 새로운 변화는 없고 웰리스 세션 트랙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더 깊게 파보면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DEI, 잘 아시죠? 요즘엔 DIMB, belonging까지 얘기하는데 이 DEI의 트랙이요,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IED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세션에서 이제 포용이란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만큼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뛰어넘어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포용의 문화가 아까 말한 정중함, 여러 가지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용에 대한 이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또 포용의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포용과 함께 또 엠퍼시, 공감, 동감 리더십, 이 공감의 문화, 이 문화와 리더십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 직장 내 이렇게 불안과 이렇게 갈등, 무례함 이런들 상황 속에서 포용하는 거 중요하고 또한 공감해주는 정서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 간에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 공감의 문화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현업의 리더들의 이 공감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공감을 잘 해주고 지지를 잘 해주면 구성원들의 리텐션과 몰입 그리고 팀 성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직원의 몰입을 높이는 이야기를 할 때 키워드들이 굉장히 좀 공감, 포용, 정중함 이런 키워드 저는 좀 진짜 휴머나이즈 휴먼,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요인에 좀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까지 우리 HR이 같이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가고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직원 몰입을 위한 노력 중에 또 하나가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많이들 사이컬러지컬 세이프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이번 셔 컨퍼런스에서도 많이 이게 화두가 됐지만 한 달 전에 진행된 ATD 컨퍼런스에서도 이 심리적 안정감 이슈가 굉장히 많은 세션에서 화두가 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걸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 안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개인들이 몰입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짜 이 침묵하는 조직은 정말 죽은 조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또 목소리를 내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단순히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문화를 뛰어넘어서 전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더 중요해졌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뭔가 시도하고 혁신하고 도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조직 안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내고
최선의 결과를 내고 서로 건설적인 충돌을 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심리적 안정감이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감 만드는 부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또 더불어서 이 기반을 통해서 또 신경 써야 되는 조직 문화 중에 하나가 조직 차원에서 보이스업 문화를 만들고 또 잘 경청하는 부분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거는 현업 리더의 역할 너무 중요하고 구성원들 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직 차원에서도 이런 보이스업,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채널이나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의 어떤 경험, 여러 경험의 순간 단계마다 펄스 서베이를 한다던가 또 어떤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던가 혹은 오픈톡, 익명의 게시판들을 통해서 서스럼 없이 의견을 낸다던가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마련하고 또 리더들이 현장에서 원어원 미팅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이스업하는 의견들을 많이 듣는 채널이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듣고 직원들은 또 적극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보이스업과 이 리슨업의 문화가 직원 경험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어떤 리스닝 시스템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계신지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보이스업 문화를 그냥 얘기하세요라면 잘 하기 어렵죠. 이 근간에는 바로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직원 몰입을 위한 노력해야 될, HR이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롭게 생긴 트랙의 이름과 같이 멘탈 헬스와 웰니스의 영역입니다. 올해 아까 처음 셔의 트랙으로 새롭게 신설이 되기도 했고 실제 컨퍼런스 행사장 안에도 웰니스 스테이지라고 해서 야외에서 또 이렇게 컨퍼런스를 듣기도 했는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엑스포 부스에서도 여러 솔루션의 전시가 있었지만 웰니스, 멘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멘탈 헬스의 솔루션들의 전시도 많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또 고민되는 거는 직장 안에서, 일에서 혹은 직장 내 관계에서를 더 뛰어넘어서 앞으로는 개인의 어떤 삶의 생활의 영역으로까지 어떻게 조직이 또 확장되어서 관심과 케어를 해줘야 되냐 이러한 또 도전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또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멘탈 헬스, 웰니스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점점 더 조직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고민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젊은 밀레니얼 세대나 G세대들은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회사가 얼마나 이런 웰빙에 대한 지원과 케어를 해주는지를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차원의 어떤 이런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이 또한 직원들의 웰니스, 멘탈, 건강관리,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리더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팀원들을 캐칭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팀원이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인지, 혹은 어떤 상태인지를 리더가 현장에서 잘 캐칭하고 이를 적시에 잘 케어하고 지원하고 관리해준다면 이 부분들이 많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감인데요. 우리가 DIB라고 해서 다양성, 포용성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소속감의 이슈가 점점 더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조직 몰입에 있어서 일의 의미와 성장 이런 영역도 중요하지만 이 동료들의 관계가 굉장히 또 몰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사람인지라 외로우면 안 되는 거죠. 조직 안에서 내가 뭔가 떨어져 있고 조직에 함께 뭔가 어우러지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개인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떤 웰빙의 관점을 넘어서서 더 직원들과 교류, 소통,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인정과 보상해주는 이런 관계들을 밀접하게 연결해주고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발적으로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 좀 제도적으로 또 HR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팀 차원,
그리고 전사 회사 차원에서도 이 소속감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너무 중요하고 결국은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 포용하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또 소속감, 이 모든 영역들이 결국은 다 연결된 고리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인간, 사람을 더 몰입시키는 영역들에 대한 숙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소속감에 있어서는 서로의 어떤 다양성,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이 같이 물려가는 건데요.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이 정서적으로 좀 서로 간의 지지와 협업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내에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커뮤니티 활동을 잘 구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내 커뮤니티 활동을 잘 만드는 거 필요하고요. 이게 한 개 이상 뭐 진짜 정말 단순하게 인사하는 것도 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저 사람이 우리 회사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 또한 소속감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속감을 어떻게 더 높여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정과 감사를 하는 문화를 잘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감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문화를 실질적으로 시스템과 제도로서 구축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속감과 몰입 높여주는 활동인데요. 인정과 감사 너무 중요하죠. 개인에게. 그래서 리더들이 뭐 코칭이나 원어원 미팅에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거 당연히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직업 몰입도 뿐만 아니라 리텐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팀장이 이렇게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어 투 피어 동료들 간에도 이렇게 인정하고 같이 일하고 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거 많이 참조했어요. 뭐 이런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일상에서 그거를 또 넘어서 HR에서는 제도적으로 혹시 이런 문화를 만들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현해가지고 서로 감사 배지를 준다거나 이런 활동들 인정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뭐 글을 올리게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한국에는 뭐 성과관리 시스템, 인사 시스템에 이런 기능들이 좀 한두 개 붙는 케이스는 많지만 좀 미국에서의 어떤 솔루션들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감사와 인정의 리워드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뭐 웰리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인게이지먼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푸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도 이거를 단편적으로 복리후생, 뭐 웰빙은 복리후생이야, 뭐 인정과 감사는 조직 문화야, 뭐 커뮤니티는 뭐 동호회 활동이야,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는 새롭게 통합적인 인게이지먼트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어떻게 우리 조직에 맞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요, 탑그레이딩입니다. 사실 조직 몰입 너무 중요하죠. 개인들을 동기부여시켜주고 더 진짜 생산성 있게 일하고 신나게 일하게 하고 싶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스스로가 동기부여되고 알아서 잘하는 구성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많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인재를 조직에 많이 확보하고 이러한 인재 밀도를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인사이트는 제가 탑그레이딩이라고 키워드를 붙여봤는데요. 예, 조직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주도적이고 스스로 몰입하는 인재만 확보된다면 너무나도 이런 몰입의 고민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사실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고 HR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결국은 이 채용을 통해서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서 이 몰입의 많은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게 단순히 우수인재 확보를 넘어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생산성을 높여서 이제 소수정예 조직, 최강의 조직,
인원만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정말 최정예 조직으로 만드는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탑그레이딩 시킬지, 이거는 채용의 요소에서도 중요하고 조직의 육성과 개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재 밀도, 탑그레이딩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수한 인재, 성과를 잘 내는 인재만 많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조직의 가치와 중요한 원칙들을 잘 지켜내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들의 밀도도 높여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HR에 원하는 우선순위 과제들도 많은 부분은 탑 탤런트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우수 인재를 계속 리텐션 시킬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들을 잘 발굴하고 적시에 확보할 것인지, 또 어떤 비용의 절감, 조직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HR에게 요구하는 니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수 인재를 밀도를 탑그레이딩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직에 적합한 최정예 우수 인재를 찾는 거는 쉽지 않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직마다 다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AI를 활용해서 채용 업무를 효율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채용 과정에서는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하죠. 이게 좀 혼란이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 하이어링 매니저는 HR,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요. 현업의 평가와 채용의 보상의 권한을 가진 현업의 매니저를 일컫는 말인데요. 하이어링 매니저가 채용의 과정 전반에서는 더 주도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게 하고 HR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다이렉트 소싱, 전략적으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인재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이런 역할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인재 전쟁 너무 중요하지만 어렵다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HR의 역할에서도 이 채용을 뭔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더 넘어서 선제적으로 우수 인재 확보를 하는 이 역할로 더 많이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보도 어렵지만 유지도 너무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이 우수인재 확보와 더불어서 유지하는 거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리텐션, 우수인재 리텐션이 왜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많은 이유는 보상 이슈 늘 많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기도 하고 어쩌면 해결하기 가장 쉬운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좀 중요한 요인들을 보면 성장의 기회, 조직 안에서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하나는 더불어서 계속 이야기되는 이 피플 매니저, 리더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이 리텐션의 요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네 번째 셴24에서 제가 또 배웠던 인사이트 네 번째는요, 매니저 이펙티브니스입니다.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어떻게 더 높여줄 것인지, 그리고 또 저는 HR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의 최강의 리더십 팀을 만드는 게 HR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HR이 조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매니저 이펙티브니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실제 리더십이 전부다, everything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리더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몰입에서도 70%의 영향력은 매니저한테 있고, 또 웰빙에서조차도 웰빙 영역에서도 직접적으로 리더의 영향력이 굉장히 90% 이상 크다고 하고요. 또 조직 문화는 리더십의 거울이라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리더들이 현장에서 보여지는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리더십의 중요성의 인식은 너무나도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92% 이상이나 정말 리더십 너무 중요하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리더십 개발이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 그게 또 점점 줄어들고요. 또 실제 우리 조직의 리더십이 얼마나 효과성 있어, 효과적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비율 또한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크지만 실제적인 노력과 실제적인 효과성이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 게요. 사실은 입사 초반에는 채용팀이든 HR에서 현업의 우리 팀 구성원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게 좀 많이 크게 와닿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HR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업의 매니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리더십이 준비되어야 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가 이 시험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 많지만 결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첫 번째는 목적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실제로 정규직 계약직뿐만 아니라 좀 놀라웠는데요. 뭐 파트타임, 알바, 뭐 프리랜서 이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뭔가 내 몰입도와 성장감, 뭔가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요인이 뭐냐라고 동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모두가 첫 번째로 꼽은 게 의미 있는 일의 기회였어요. 예, 저는 좀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거 뭐 그냥 하세요. 그냥 해.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조직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너무 중요해서 어떤 일의 의미와 어떤 성장을 느낄 수 있게 리더가 굉장히 인스파이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목적 중심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휴먼 스킬 너무 중요하고 감성지능, 리더의 감성지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선 조직의 몰입에서 얘기했던 포용, 존중, 뭐 공감 이거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몰입과 생산성이 너무 중요해지면서 이제 사람 중심의 리더십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섬세한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휴먼 스킬을 리더가 보유하는 게 너무 중요해져서 리더를 이제 보직하실 때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현업의 전문성을 가져야겠지만 진짜 리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은 휴먼 스킬을 가지고 보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AI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의 어떤 감성 지능이 개인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고 있고 리더십 측면에선 더욱더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먼 스킬이 뭐가 있냐 하면 결국은 좀 쉽게 얘기하면 포용적인 리더십이라고 통칭할 수 있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잘 해주는 이런 리더십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감성지능, 이렇게 포용적인 리더십, 휴먼 스킬 너무나도 사실은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노력은 하면 바뀔 수 있겠지만 쉽게 바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리더를 다 교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리더십을 육성하고 개발해 줘야 되는지 고민이 계속 남는 것 같고 이게 단순히 현업의 팀장급에서만 휴먼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C레벨, C-스윗에서도 여기서는 또 소셜 스킬이라 표현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휴먼 스킬, 소셜 스킬, 소프트 스킬 이렇게 좀 일맥상통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파워풀한 리더십의 스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C레벨의 채용 공고를 분석해보면 점점 더 소셜 스킬에 대한 필요성, 역량 부분이 많이 스킬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데이터에서도 보여졌습니다. 이 임원급의 소셜 스킬의 우측에 제가 이제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이런 역량이 스킬이 필요하지만 조금 특징적인 거는 리더급은 좀 현업 매니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더 많은 조직원들을 비저너리하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임원 C레벨도 현장의 매니저와 동일하게 공감, 포용의 리더십 또한 앞으로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임원급은 특히 오픈된 마인드, 굉장히 열려있는 이런 공감과 포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리더십 변화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굉장히 개인들을 섬세하게 터칭하고 매니징하고 굉장히 잘 센싱해서 적시에 이들에게 코칭하고 피드백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코칭의 스킬도 리더들한테 중요하고 실시간으로 적시에 마이크로하게 피드백을
꽤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자주자주 주는 마이크로 피드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리더십도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의미 있게 개인들한테 코칭과 피드백을 자주자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온원 미팅이 이런 리더십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데이터인데요.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매주 의미 있는 피드백을 리더한테 받은 구성원들의 몰입도는 4배 이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리더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주간 우리 팀원들한테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코칭과 피드백 부분에서도 사실은 더 효과적인 거는 이제는 이제 다 끝난 거 가지고 사후에 피드백하고 이런 것도 뭐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미래에 맞춰서 피드 포워드 대화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성과 관리, 진짜 코칭의 관점으로 피드백도 뭐 필요한 상황에서 하지만 리더가 피드 포워드로 관점으로 코칭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시 피드 포워드 코칭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온원 미팅 너무 중요하고요. 앞으로 HR에서 아마 지표 중에 하나를 꼭 체크해야 된다면 과연 조직장들이 현업의 팀원들에게 어느 정도 주기야 이런 데이터 원온원 미팅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판단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리더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HR이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시겠지만 뭐 원온원 미팅을 위한 플레이북 이런 것처럼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서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게 템플릿이 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툴이 될 수도 있고 플레이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HR 영역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너무십 중요하고 사실은 또 바꾸기 쉽지 않은 영역도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HR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매니저 이펙티브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뭔가 지표화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적시에 또 리더들한테 HR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떤 이런 과정 프로세스들을 매니저 이펙티브니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좀 애매해서 제가 영어를 썼는데요. 어쨌든 조직의 어떤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 있어서 최강의 리더십을 만들고 이 매니저 이펙티브니스에 이제 HR이 많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HR이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쏟느냐라고 봤더니 HR의 3분의 1은요. 진짜 좀 약간 리더십이 부족한 매니저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보면 결국은 그 조직의 조직장의 이슈로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시적으로 이 매니저 이펙티브니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 놓고 이러한 모니터링과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리더들이 현장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할지 우리 조직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리더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사례들을 보면 뭐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또 특히 요즘에 AI를 통해서 애널리틱스 영역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회사의 사례, 오라클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터치 포인트인 거죠. 리더들이 적시마다 해야 될 상황과 뭐 코칭도 있고 뭐 미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평가 성과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시점별로 리더가 챙겨야 될 이슈들을 계속 이렇게 알럿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리더들마다 이 핵심 지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표, 중요한 지표들을 잘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는 리더가 있다면 그거를 적시에 HR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준다거나 또 이 리더에게 팀원에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시해주고 이 팀원마다 개인화된 이슈 포인트들을 가이딩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AR을 또 활용한 매니저 이펙티브니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현장에서 적극 주고 있지만 리더십 교육 육성 너무나도 중요하죠.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더십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소프트 스킬 영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높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저절로 정말 쉽게 생기지 않은 영역이고 교육으로 풀기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이런 필요한 휴먼 스킬, 소프트 스킬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전략 설계를 전략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의 방법론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과 설계가 달라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리더십 교육은 단발성, 일회성 교육은 효과가 떨어지고 일상에서 현장에서 꾸준하게 전이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진짜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게 개인에게 맞춤화된 어떤 일상, 루틴, 여기서는 저희는 빌드 헤빗, 빌드 루틴을 만들어주고 행동을 변화할 수 있게 습관처럼 만들어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연간에 리더십 전이형으로 꾸준하게 리더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습관,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선 활동들을 교육과 설계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좋은 사례로서 저는 DDI의 리더십 교육 사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말 빌드 헤빗, 리더들의 변화된 이 행동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멀한 프로그램도 넣고 또 다양한 형식의 마이크로 러닝들을 적시에 큐레이팅 해주고 또 동료들과 유사한 어떤 동료들과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방위적으로 설계해주고 이거를 구독형처럼 이 전이형의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교육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단발성, 일회성 교육도 필요하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일상에서는 이 매니저 이펙티브니스 관점에서 이 전이형의 리더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속적인 행동 변화, 습관과 루틴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교육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스킬 베이스드 커리어 디벨롭먼트라고 저는 명칭을 이제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너무나도 요즘에 중요한 화두이죠. 결국 스킬 기반의 경력 개발, 이제 직원들의 몰입과 리텐션의 중요한 키가 아까 일의 의미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조직에서 계속 찾아주고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경력개발 성장 기회가 우리 구성원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조직 내에서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갈지 또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개인의 커리어 성장 계획과 육성을 위해서 조직에서 더 많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플랫폼들도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개인의 경력 개발 관점에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개인의 경력 개발 관점으로서 커리어의 로드맵도 보여주고 그 로드맵을 밟아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교육 스킬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좀 연계해서 구성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G세대들은 경력 개발을 중요한 학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G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구성원들은 왜 내가 퇴사를 하냐, 왜 새로운 회사를 찾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압도적인 거는 급여 보상 이슈가 있겠지만 경력의 성장, 경력 개발이 부족해서 나 다른 곳에 가서 좀 성장하고 싶어요. 새로운 어떤 나의 비전, 직무를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회사 안에서 뭔가 성장할 수 없고 뭔가 학습의 어떤 지원,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직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적극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직원의 육성, 교육, 개발, 커리어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멀티 제너레이션 얘기도 나왔고 점점 더 고용의 인재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잖아요. 이 정규직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의 형태들을 운영을 하려면 이걸 이제 사람 기반의 그동안 우리
아직도 뭐 마찬가지지만 사람 중심의 조직 관리나 업무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유연한 인재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이 경력의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주고 하려면 좀 더 스킬 기반의 관점으로 직무나 역할 기반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잘게 정확하게 쪼개서 스킬 기반의 개발로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코너스턴 이제 교육 플랫폼에서도 커리어 개발 플랫폼을 보면 내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을 기반으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선제적으로 회사가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거에 맞춰서 어떤 스킬이 그 커리어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또 스킬을 제시하고 그 또 스킬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큐레이팅 해주는 이런 일련의 커리어 개발 과정들이 교육의 체계와 함께 물려져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킬 사실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기존의 역량체계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좁혀서 스킬 기반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스킬, 리스킬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AI 기술이 변화로서 이제 80% 이상의 조직들은 조직 내에서 직무도 변화시켜야 되고 스킬의 우선순위도 재설정하고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메시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조직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AI가 조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 조직은 인력 구성도 그대로고 어떤 직무의 변화도 없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중요해지는 미래 스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업스킬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조직의 직무나 이런 스킬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변화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역량은요. 아까 리더십 측면에서는 소프트 스킬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또 AI가 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는 역량 가치는 창의적인 사고, 또 분석적인 거, 그리고 얼마나 디지털 리터러시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역량 등이 굉장히 중요한 상위의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얼마나 이 역량 스킬들을 잘 갖추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뭔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둔다면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더 선제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탤런트 어질리티, 학습 문화인데요. 불확실성이 급변하는 이 외부의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스킬이 바뀌고 또 조직을 새로운 역량으로 바꾸는, 갖추는 부분은 쉽지 않지만 조직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테크니컬 어질리티 중요하지만 이걸 더 넘어서 탤런트 어질리티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CA로 조직의 학습을 책임지는 이 C레벨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의 전략과 어떤 빠른 움직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직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계속 학습하는 문화, 그리고 서로가 공유하고 배우고 서로 학습을 나누고 이런 끊임없이 개발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이런 문화들을 잘 갖추고 있다면 이거를 조직이 내재화하고 있다면 조직의 성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이 러닝 컬처가 잘 갖춰진 조직은 리텐션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직의 아웃컴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조직의 학습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잘 만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널 탤런트 모빌리티인데요. 경력 개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어떤 이 다음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학습하고 공부하는 영역도 있지만 이 내부 이동의 기회를 계속 확대해 주는 것 또한 요즘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퇴사 얘기 물어보면 여기서 좀 다른 일 해보고 싶어요. 다른 성장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 회사 안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직 안에서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성장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많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점점 더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자포스팅 뭐 이런 제도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사내에서 내부적인 직무이동, 경력개발 관점이나 제도, 체계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직의 성과를 보면 이렇게 내부 이동이 좀 많이 경직된 조직이 성과가 확실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서 물론 이제 조직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렇게 우수인재를 더 또 리텐션 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부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직무를 전환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아요. 개인의 의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노력도 이게 조직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게 이게 다른 직무를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이걸 프로젝트 단위 관점으로 쪼개서 이 내부 이동의 관점을 좀 프로젝트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제시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단위, 역할 단위로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직무 기반의 좀 스킬 기반의 이런 조직의 채용부터 평가, 보상, 뭐 교육 전반의 배치 이 모든 영역에서 스킬 기반 체계가 되어야 되긴 하지만 또 물론 유연한 고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 스킬 단위로 정말 조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어떤 기회를 주고 하는 것도 내부 이동 관점이 좀 넓은 의미에서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펩시코 회사의 사례가 나왔는데 교육에서 70-20-10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또 경험하는 것들이 육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경력 개발의 관점을 교육과 또 스킬 베이스 서로 교류 어떤 내가 다음에 이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료들 간에 연결시켜주는 것도 하고 있고 또 내부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도 열어둘 뿐만 아니라 더 과감하게 외부의 시장과도 같이 뭐 비교를 하고 오픈해주는 이런 것까지 좀 과감하게 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직도 이 경력 개발 너무 중요하고 직원들의 내부 성장에 기회 주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걸 단순히 교육으로서만 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경력 개발 관점에서 또 이 또한 조직 안에서의 경력 개발도 이제 그려줘야 되지만 앞으로는 조직을 넘어서는 이 경력 개발을 위한 관점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5가지 이슈 중심으로 인사이트 얻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또 이 인사이트를 정리하면서도 그렇고 이번 셔엄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변화를 주도하고 리드해야 된다. 라고 메시지 하면서 HR의 역할 중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전략적인 조직 문화를 설계하고 이것들을 조직 깊숙이까지 내재화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는 것들의 역할이 HR에게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HR은 아까 또 조직 문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부분들을 좀 지금 시점에서는 조직 혁신의 역할을 더 강력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혼란과 이런 상황 속에서 HR에는 체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CEO도 뿐만 아니라 CHRO도 HR 조직이 지금 조직 혁신과 체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강력한 조직 관리가 필요한 게요. 조직의 어떤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또 수호해야 될 원칙, 가치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방치되지 않게 하는 것도 HR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인 거가 많잖아요. 그걸 타협한다거나 그걸 허용한다던가 그게 지속돼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조직 혁신을 리드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조직 문화를 수호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HR이 지금 시점에서 조직도 원하고 HR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조직 혁신의 메시지, 타이틀, 트랙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죠. HR은 더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된다. 이제 정말 운영성, 행정성의 업무들이 정말 AI로 대체되면서 진짜 HR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HR이 조직 안에서 HR의 어떤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조직의 성과나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 전략적인 파트너 역할을 잘 하려면 HR 전문성을 넘은 비즈니스 통찰력이라던가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결국은 HR의 과제들을 선택하고 정하는 데 있어서 HR 관점을 넘은 회사 전사의 관점,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 CHRO나 혹은 뭐 CHRO가 아니더라도 HR 리더, HR 담당자들은 정말 CEO에게 조언해주고 코칭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CEO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HR이 여러 가지 많은 시각과 어떤 조직의 상황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HR에 갇힌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저희가 말로만 외치는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조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션을 들으면서 이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계속 강조됐던 거는 사람은 더 중요해지고 또 이런 사람의 HR의 영향력은 더욱더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한 시대에 또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시대에 이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HR이 조직과 구성원을 앞에서 끌어가야 되는 역할이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HR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HR이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근데 리드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예, 정말 HR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량과 이런 것들, 역할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조직의 사람보다 HR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학습해야 된다라고 또 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HR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그 누구보다도 저희 스스로 늘 경계를 깨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말 팬데믹 때보다 더 강력한 폭풍이 저희에게 오고 있는데요. 이걸 피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HR만이 좀 조직을 좀 리드해 줄 수 있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과감하게 이 혼란을 뛰어들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간다면 우리 HR의 역량은 더 커질 거고 우리 또한 성장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함께 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디브리핑 발표 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인사이트가 되셨을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년은 셔움25는 샌디에고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제 디브리핑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Q&A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